비주거용으로 사가지고 돈벌이 하는 데는 금융 혜택도 좀 제한하고 네, 그렇죠. 조세 부담도 늘리고 인정해야죠. 진짜. 그게 이제 진짜 공정.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가 훨씬 많이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건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네, 화요일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으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과 나눈 대화를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지혜롭고 현명한 유권자가 좋은 후보를 만들고 좋은 후보가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기획한 대선 프로파일링. 대선 판세와 대선 후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월 둘째 주죠. 오늘까지의 대선 판세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배 소장님,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네. 지지율 변화가 있죠? 참 많은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모든 조사 결과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분석을 해드려야 될 텐데 이제 대선 대진표가 결정이 됐거든요. 예.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후보로 최종 결정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조사들을 총망라해서 분석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입니다. 아하. 컨벤션 효과가 네. 나타난 결과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30%대 한 중후반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좀 갇혀있는 박스권, 아하. 이른바 박스리 지지율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역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네. 지금 1, 2주 사이에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여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요. 모든 조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체 추세가. 근데 그런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경제도 있을 테고 부동산도 있을 텐데 요소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요소수. 네. 그런데 이제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예. 2030 세대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또 지지하는 결과도 나타났는데 네. 이것이 과연 지속적일지 또 홍준표 후보의 2030 세대 지지층들이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 흡수가 안 됐는데 네. 그만큼 이번 대선 2030의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팀장님,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 추이 들으셨는데 빅데이터 상으로도 반영이 유사하게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좀 유의미하게 그 긍부정 비율에 좀 변화가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10월 셋째 주 마지막 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정 비율이 60% 후반에서 80% 전반까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보시면 16대 중립 감성어가 45고 부정이 39. 아하. 그러니까 긍부정에서 많은 그 비율이 네. 중립으로 갔는데 그럼 중립이라 하면 어떤 단어들인가 보시면 네. 뭐 압도적이다, 넘어서다, 돕다, 굉장하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되기 전에 공격받았던 것들 사실은 최근에 뉴스에서 조금 사라지면서 일단은 대선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대선 지지율 비교라든지 아니면 2030의 민심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조금 의제 자체를 조금 언론사들이 좀 돌렸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네. 조금은 긍부정 비율이 좀 빠지면서 좀 냉정하게 이 후보를 좀 더 바라보려는 예. 그런 시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감성어라는 것이 아까 압도적 이게 중립적이란 것은 본인의 감정 표현보다는 현재 상황을 보는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봐서 중립적이라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 소장이 앞서 네. 컨벤션 효과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출연하셨던 이혜훈 전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두 분의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네네. 이혜훈 전 의원께서는 컨벤션 효가 이건 구조화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김진애 전 의원께서는 반짝이다. 어떻게 봐야 하죠? 두 분 다 틀렸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분 다 맞으실 수는 있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틀리실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매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때, 네. 또 이런 정치적인 현상이 좀 지속될 때 이게 하염없이 그런 때가 뭐 이제 우리가 70년대 정치, 80년대 정치에는 컨벤션 효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통령의 허니문 랠리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임기 초에는 지지율이 항상 높았잖아요. 예. 근데 더 이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보통은 한 4, 5주에서 5, 6주까지 컨벤션이 가는데 네. 최근에는 뭐 2, 3주 정도 심지어는 더 짧게 1, 2주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현안의 소화 속도가 빨라졌다. 아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추석 민심, 뭐 설 민심이라서 우리가 장터 효과, 네. 용광로 효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게 사실상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게 SNS를 통해서 긍정 효과의 유효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다. 네. 이게 정치적인 현안의 순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진 걸로 보입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소위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는 그 순간의 컨벤션 효과는 짧을 텐데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정권 교체 여론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 그리고 앞서 이제 각각의 이슈 현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에 따른 추이, 결국 두 분 다 틀렸다는 말씀은 여기 이것이 상당히 변동 가능하다, 예측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구도상으로는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컨벤션 효과로 작동되면서 네. 이 컨벤션 효과, 정권 교체 여론의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른바 어피는 지지율의 어피는 편성되는 어부바 효과거든요. 어부바 지지율인데 네. 이런 이제 구도가 있겠지만 구도는 계속 또 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책이 있는데 정책과 관련해서도 긍정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령 이재명 후보도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 또 윤석열 후보는 50조로 손실보상 다 해주자. 이런 게 설득력이 없어지면 또 역풍이 불솟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유권자층이죠. 2030 표심.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가 하락한다면 역시 2030 최근에 불거진 집단 탈당이라든지 홍준표 후보의 대선 불참 선언과 함께 윤 후보 쪽으로 가지 않는 2030. 민주당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2030이 아직까지는 지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다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계신데 과연 어떤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현재? 일단은 두 사람과 관련해서 2030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게 뭐 빅데이터 상에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몇몇 키워드를 좀 이렇게 모아 보면 네. 2030들의 특징은 일단은 인물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인물에만 네, 집중한다. 인물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보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좀 자, 우선요. 예. 잠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좀 여쭤보기로 하고 네. 2030 세대의 지지와 6070 세대의 지지가 홍윤 양쪽으로 갈린다. 이건 확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확인이 되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구체적인 그러한 수치상 나타난 데이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 대선 표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30 표심 오늘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배 소장님, 네. 우선 최근에 끝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는 2030 표심이 몰리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6070 표심이 집중적으로 몰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그 사실인가요? 흥미롭더라고요. 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은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20대, 30대, 40대의 당원들은 홍준표 후보를 더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고 홍 후보에게 네. 또 50대, 60대, 7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에게 많이 투표한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흥미로우냐면 우리가 세대 간 대결 그러면 세대의 충돌일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20대가 60대를 공격하고 70대는 30대를 공격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세대 간에 선호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사람도 다르고 네. 또 상품도 다르고 예. 또 트렌드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하. 20대, 30대는 40대까지는 홍준표 후보를 선호했던 것이고 네. 50대, 60대, 7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를 선호했는데 50대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선호했던 이유는 반문 정서고요. 아하. 또 20대, 30대, 40대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왜 20대, 30대, 40대가 홍준표 후보 특히 이제 20, 30대가 열광했을까? 이걸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공유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대변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예. 20대 남자는 20대 남자로 아이 군대 가느라 힘들었지. 그거 우리 보상해 줘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또 여성들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여성들의 입장에서 남녀간을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 20대 30대에는 뭐가 필요한 거 그 대변자 역할을 해줬던 것을 호감을 샀던 거죠. 아하. 그게 비호감의 예. 이 전쟁 속에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그런 발언이 네. 대변자 역할을 해줬던 것이 더 호감을 샀던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타난 세대 간의 다른 투표 양상을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선호가 갈린 것이다. 이렇게 좀 배 소장님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전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2030 세대들은 좀 인물에 집중해서 그의 발언들, 그 과거 행보 같은 것들 좀 많이 따져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재밌다는 반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홍카콜라라든지 재밌다. 유튜브 예, 소통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다가 사이다 발언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또 막말로 이어지긴 했지만 과거에 했던 뭐 막말 모음 해갖고 이제 쭉 4년 전 정도로 돌아가 봤더니 그때 유튜브에서 했던 말들 공공 일자리 정책이 결국에는 공무원 일자리를 더 늘릴 것이고 예를 들면 세금만 더 축내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그때 홍카콜라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들이 지나보니 맞더라. 아하.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막말로 비판을 받았는데 예. 지나고 나니까 뭐 일리가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막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좀 공감대를 얻어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2030들이 좀 원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줬죠. 아하. 그러면서 좀 큰 관심을 받았고요. 예. 6070은 제가 볼 때는 당심을 좀 더 중시하신 것 같아요. 이 대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홍준표 후보로는 예.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 인물에 대한 어떤 좀 갈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심은 지금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지난주에 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이제 민심이 좀 홍준표 후보로 간다라고 하니 당심이 좀 더 결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혹시 감성어 분석도 하셨나요? 네, 일단 2030과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요. 쭉 네. 봤더니 긍부정 비율이 43.8대 53.2입니다. 비슷하네요. 그래서 일단 이 후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긍부정보다는 긍정이 높고 부정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아하. 그러나 이제 부정이 좀 더 높죠. 그래서 보면은 지지하다. 그다음에 지지를 보내다, 열광하다, 뭐 네. 이런 불공정 이런 키워드를 보이는데 그 사이에 이제 했던 망언들이나 뭐 실언들이 좀 확실히 좀 깎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망언이나 반발, 비판 뭐 그러다 보니 지지하지 않는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단어들이 좀 등장을 쭉 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초반 분위기는 좋았는데 결국에는 그 몇몇 발언들이 네. 2030들의 마음을 좀 돌려놓는 사이 홍준표 후보가 그 마음을 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따가 이제 홍준표 의원의 긍부정 비율 2030과 합했을 때 어떤 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건 좀 보기도 예. 하고요. 배 소장님, 지금 네. 전 팀장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30의 감성어 분석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앞서 배 소장께서 2030의 선호가 드러났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분석을 통해서 2030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뭐 비호감 내지는 어떤 싫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관련된 감성어를 보면은 물론 예. 이제 지지하다는 것은 워낙 일반적인 연관어이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연결시키기가 힘들겠지만 네. 분노하다, 또 분노하다. 망언, 아하. 의혹, 비하, 논란. 그러니까 2030 세대나 여성의 마음을 잡아 이번 대선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예. MZ 세대와 여성의 특징은 의혹을 싫어합니다. 논란을 싫어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금 남성 유권자와 속성상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 마음을 잡으려면 민지야 부탁해. 민준아 뭐해? 그게 아니라 좀 더 청년 세대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 위에 이제 연관어 분석도 이제 전민기 팀장이 해오셨는데 연관어가 뭔가 좀 이건 청년 정책하고 각인되는 게 연관돼 있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뒤늦게 이 정치 무대에 뛰어든 윤석열 후보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자기 무기는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청년과 소통할 때 내가 생각하는 윤석열 브랜드 청년 간판 정책은 뭐다. 이게 연관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연관이 안 되고 있죠. 김병민 대변인께서 뉴스아이킥 출연하셔서 이제 후보 선출이 되면 이후에 청년 정책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죠. 네. 자, 그러면 전 팀장님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2030 세대의
감성어, 네. 연관어 어떻게 분석이 나옵니까? 연관어는 보면은 뭐 정권 교체나 정치, 청년 이런 키워드들 거의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감성어가 좀 차이가 큽니다. 네. 감성어 긍부정 비율이 2030과 홍준표를 함께 이제 분석했을 때 50대 36.9로 긍정이 더 많네요. 긍정이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중앙에 지지하다라는 단어가 크게 위치해 있지만 네. 윤석열 후보와 다른 거는 보시면 젊다, 소통하다, 진심이다, 응원하다, 희망이다, 허. 지지를 얻다 예. 이런 단어들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2030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잘 소통을 통해 알아낸 이후에 그들로부터 좀 공감을 얻는 그런 발언과 정치 행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긍정 감성어가 이렇게 높게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걸 아마 그동안 네. 보셔서 아실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2030들의 마음은 확실히 그동안 잡아왔구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훨씬 긍정 비율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네, 말씀하시죠. 홍준표 후보가 젊은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필요했던 것은 자기들의 입장을 우선 누군가는 대변해 줬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대변자.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4월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30 마음을 얻지 못했던 큰 이유는 아는 척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아하. 정작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안 했다. 그거 해달라고 지난 총선에서 밀어줬는데 이런 후폭풍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역할을 짧은 기간 동안 홍준표 후보가 해냈던 거죠. 그래서 20대 남자, 30대 남자, 20대 여성까지도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조금 이 연관어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도 청년 정책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아하. 눈에 띄는 네. 그 부분은 아쉽고 표진 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빨리 내놔야죠. 예. 저는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젊다라는 감성어예요. 네. 연령적으로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맞아요.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젊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물리적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젊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오히려 아하. 이번에 2030들이 더 중시한다라고 봤을 때 예. 앞으로 내놓는 어떤 청년 정책들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하.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진심이나 응원, 뭐 막말, 그러니까 일단 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진심으로 이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는지 네.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지금 재방송은 잘 안 돼요. 우리 채널이 많은 IPTV는 재방송되는 걸 보면 네. 그 사람의 인기나 재미를 알 수 있거든요. 아하. 홍준표 후보가 출연했던 예능은 여러 번 재방송이 되고 아,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젊은 세대들이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030으로부터 지지를 더 받지 못하는, 덜 받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 역시 가장 취약한 계층이 2030 청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실 40대 이후에 그 세대들은 거의 이제 표심이 정해져 있다라고도 많이들 보고 계셔서 캐스팅 보트 역할, 이 숫자나 비율보다는 이들이 결국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배 소장님?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20대, 30대 정확하게는 만 18세 이상의 비율이 한 34% 유권자 되거든요. 34%가 적습니까? 적지 않죠. 34%의 예. 8, 90% 집단 투표를 받으면 당선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여성은 다르지 않느냐. 20대, 30대 남자만 모아도 한 15에서 17%가 되거든요. 네. 이들 마음만 다 가져가도 음흠. 거의 당선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념보다는 예.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은 이념 간 진영 대결이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정책입니다. 음흠.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 안 했다는 거죠. 또 귀에 솔깃하는 정책이 아니라 네. 바로 거칠에 좀 번지르르한 실제로는 이것이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마음이 안 움직일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마음이 MZ세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막판 누군가 이 승부처에서 정말 히든 카드를 꺼낸다. 승부수를 던진다 그럴 때는 그 대상은 MZ세대죠.
네, 승부수를 던제하고 어쩌면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2030 세대 쉽게 마음을 안 준다. 뭐 위하는 척 사탕 발림 내놔서는 움직이지 않는 게 2030 되죠. 세대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 팀장님 그렇다면 여기서 2030 세대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 상에서 그 마음이 좀 보이나요? 일단은 뭐 2030과 제가 정치라든지 선거 이런 키워드들 좀 분석해 왔는데 네. 뭐 특별한 지금 연관어가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역시나 뭐 청년, 정치, 정권 교체, 요 세대 이런 키워드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단은 2030들이 정치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과거와 달라진 점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튜버나 정치인들이 좀 쉽고 재밌는 언어로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좀 부정 감성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네. 뭐 실망하다, 최악이다, 불만이다, 외면하다, 내로남불이다 이 키워드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결국 2030들 또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지지 않는다. 아니면 과거에 이 정치인들의 어떤 행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우리 청년들을 좀 외면하는 것이 보인다 하면은 아마 또 무섭게 등 돌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는 팩트 체크를 하고 뭐 유튜브나 이런 SNS 통해서 그들끼리 어떤 이런 사실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이걸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2030 세대의 마음을 얻기는 정말 어려운데 읽기는 무척 쉽다. 그래 보여요. 그럼요. 그렇게 맞습니다. 읽히네요. 예, 그리고 뭔가 네. 즉각 반응이 나와 버리거든요. 예.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뭘 하겠다 했는데 네. 지켜지지 않았다. 이거는 뭐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손바닥 평가를 하고 뒤엎듯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면서 소통하면서 의견을 그렇죠. 모으고. 그럼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집단화되는 이유가 이제는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만의 대화창을 통해서 마음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빠르게 연결하잖아요. 물론 20대, 주고받고. 30대 남성과 여성은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빅데이터 분석이 뭐가 중요하냐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20대, 30대가 뭐 좋아하는데 그거 좀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나와 있죠. 왜? 분노와 희망입니다. 그럼 뭐가 분노일까? 네. 경제적인 게 분노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가는 겁니다. 예. 또 뭐가 분노일까? 공정이 분노입니다. 네. 누군가 뭐 배경이 좋은 사람은 더 좋은 기회를 얻겠지. 아하. 이 기회의 불공정이거든요. 네. 기회만이라도 좀 공정하게 해줘. 그럼 이들의 희망은 뭐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손에 잡히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정말 일자리 뭐 40만 개 만든다 그러고 우리가 6개월도 3개월도 일하지 못하는 그런 일자리 말고 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일할 수 있거나 마음을 두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말장난하면서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그 주택, 가질 수 있는 주택을 이야기해 달라. 마지막으로는 니들 왜 결혼 안 해? 근데 아예 안 낳아? 이렇게 화를 냈던 것이 그동안의 어른 세대라면 기성세대들의 모습이었다. 정말 결혼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 환경 만들어주세요. 환경 만들어주면 우리가 애 놓고 결혼도 할게요. 이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그동안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보다 뭐 기성세대들이 2030 세대는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정작 투표하러는 잘 안 가. 어떤가요? 빅데이터 상으로도 현재 그렇게 나타나나요? 그 투표율은 사실은 뭐 예상은 저는 솔직히 못 하겠어요. 그러나 네. 어떤 분위기를 타게 된다. 2030들이 서로 사실은 의견을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바람이 일어난다면 예. 저는 역대 투표율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이들이 잘하는 게 이제 뭐 투표한 거 인증한다든지 예, 뭐 이런 예, 예. 것들을 그렇죠.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로서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네. 이번에 2030을 언론에서 특히나 집중하고 있어서 예. 이들이 어떤 조직이라는 연관어가 보이는데 기존에 이제 어떤 조직 세력화된 그 정당들의 정치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네. 우리가 제대로 된 조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자. 그 조직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2030들의 마음이 모이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입당, 다수의 탈당 이것도 그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럼요. 그러나 이게 누가 뭐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힘이 무섭다는 거고 네. 그 선거와 2030 키워드 감성어 봤을 때 역시나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젊다라는 단어, 네. 믿다, 희망, 그다음에 뭐 적극적.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2030들에게 대안을 정말 제대로 제시해주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2030이 사회적으로도 중요성이 인식됐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인데 예. 하나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이들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부각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게 정치에 따라서 우리 상황이 너무 달라져. 이게 이제 얘기가 됐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보면은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편해졌어요. 네. 어디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의 구미에 맞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는 결과론적인데 그동안에는 뭔가 투표를 해도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뭔가 파괴력도 검증이 안 됐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집단 투표하면 그러면 이 결과가 효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집단 투표를 할 때 뭔가 우리 영향력이 먹힐 수 있어. 지금도 보면 이준석을 탄생시켰죠. 네. 이번에 홍준표 열풍을 만들어냈죠. 거의 당선시킬 차기 뻔했죠. 대선 후보도 네. 2030 지금 표심을 얻으려고 후보들이 뭐 난리법석을 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30 세대 서서히 깨닫는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정치 이전에 SNS 통해서 미닝아웃이라든지 네.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 많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는 뭐 트렌드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한 세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그들이 우리가 힘을 모으면 바꿀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 일본 브랜드 중에 그런 뭐 독도 망원 관련된 뭐 후원했던 기업이라든지 가장 앞장서서 하거든요. 2030 세대들이 거의 뭐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럼요. 그겁니다. 아까 그 힘이 말씀드린 엄청나다는 걸 그때 느꼈는데 이게 정치로 연결된다는 건 몰랐었네요. 사실 네. 우리가. 간단치 않아요. 요소수 문제도 심지어는 네. 반응하고 있는 게 20대 30대니까요. 아하. 자, 마지막으로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두 후보 혹은 포함해서 다른 뭐 세 분의 후보까지 다 포함해서 2030 후보를 확 잡을 수 있는 후보가 만약에 끝까지 안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2030 투표 안 해 할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차 혹은 차선을 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택합니다. 택합니까?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렇더라도 선택을 하는 것이 2030 세대의 이해에 더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2030 세대의 이 앞으로의 환경에 네. 그것이 사회적 환경이 됐든 경제적 환경이 됐든 정치적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겁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전 팀장님? 저도 아마 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게 이제 표를 줬는데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 네. 아마 굉장히 좀 무서운 결과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소름이 막 돋습니다.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대선 후보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 함께해 주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